실크로드의 보석, 카라오자, 고창성, 현장법사의 흔적을 찾아서 2부.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불교, 중국,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유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왼쪽 그림의 재생 목록에는 제가 제작한 120개 영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영상의 번호대로 시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창성, 카라호자. 현장법사가 묵었던 고창고성은 투르판시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약 29km 떨어진 화염산향 소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로 화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침식된 화염산 표면은 뜨거움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뜨겁기도 하지만 비주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호공이 파초선으로 불을 껐던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고창성, 즉 카라호자는 서기 14세기 전쟁으로 파괴되어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 폐허에는 당나귀가 끄는 무공의 수레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면 당나귀가 끄는 무공의 수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고창성은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당나귀 수레는 그 옛날 고창성 주민들이 살았던 주택들 사이로 흙먼지를 날리며 달렸습니다. 1400년 전 현장도 이 길을 갔을 것입니다. 수레를 모는 위구르 소녀는 하루 종일 뜨거운 열기 속을 달리다 보니 피로한지 졸고 있습니다. 똑똑한 당나귀는 알아서 길을 갑니다. 고창성의 북쪽으로는 화염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 북쪽의 승금향 일대는 천산의 눈 녹은 물이 지하에서 용출해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단면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천산의 눈 녹은 물이 화염산 남북에서 용출하며 푸른 오아시스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염산이 융기하는 바람에 오아시스가 이분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사막에 물이 없다면 고창고성이 존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르투카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천산의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저지대인 화염산 북쪽에서 용출하고 이곳에는 2개의 제방에 의해 물이 저장되었습니다. 분출된 물을 이용해서 승금향에서는 토마토 농사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무르툭 계곡을 통해서 베제클리크 앞을 흘러갑니다. 이 무르툭하는 화염산 골짜기에 있는 베제클리크 사원 앞을 흘러 고창성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무르투카의 수량은 계절적 변화가 적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무르투의 물길이 고창성 내부로 연결되어 주민의 생활이 가능했고 농업용수의 관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창성에는 지하수로인 카레즈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창성은 외성, 내성, 궁성, 카한보의 3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성 성벽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지만 불규칙합니다. 전체의 둘레는 5,430m입니다. 북벽 1,320m, 서벽 1,370m, 남벽 1,420m, 동벽 1,320m입니다. 외성벽의 높이는 11.5m이고 흙을 다져 만드는 판축 방식으로 축조했습니다. 이러한 축조 기법은 전형적인 한족의 방식입니다. 성문은 모두 9개입니다. 고창성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중심부의 왕궁터입니다. 왕궁터의 벽체는 아직도 높고 두꺼웠습니다. 이곳에서 고창왕은
새벽닭이 울 때까지 현장 법사를 기다렸습니다. 고창왕 국문태는 현장 법사를 후원의 2층 누각으로 안내하여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착한 첫날은 이곳 왕궁에서 잠을 잔 듯합니다. 왕궁터는 비가 오지 않아 그 옛날의 모습대로 남아있지만 고창왕과 현장의 자취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창성에는 서남쪽과 남동쪽에 두 개의 사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남쪽의 사찰은 대불사로 불리는데 왕궁에서 약 6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을 궁궐 옆 도량으로 안내했다는 곳은 바로 이곳 대불사입니다. 현장은 이곳에서 단법사와 80세가 넘은 국통 왕법사를 만났습니다. 단법사와 국통 왕법사는 고창왕의 부탁을 받고 현장법사의 서역행을 만류했습니다. 대불사에서 1600년 전의 국문태와 현장법사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대불사는 동서 124m, 남북 70m의 규모입니다. 대불사에 들어서면 정중앙에 탑전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탑인데 불상 대신 탑을 모셔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탑은 중심주 형태인데 대상굴 형태입니다. 벽면에 움푹한 곳에 불상을 모셨습니다. 승려들은 이 탑전을 돌면서 연부를 했던 것입니다. 입구 오른편에는 벽돌로 쌓아 만든 원형 건물이 있습니다. 지름이 약 10m 정도 되는데 강경당으로 불립니다. 강경당의 벽과 지붕은 이곳의 유일한 건축 재료인 흑벽돌로 만들어졌으며 전면에 작은 홍해문이 하나 있을 뿐이고 다른 출입 통로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당 대자연사 삼장법사전의 현장이 경전을 강의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경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붕이 없습니다. 이곳의 극장에도 지붕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고 열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이곳에서 현장이 강의를 하면 마치 회음벽처럼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명쾌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이 300여 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인왕경을 강의한 장소는 이 강경당 내부가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커다란 장막을 치고 300여 명이 앉았다. 국문태의 모친인 장태비, 국문태, 통사, 대신들이 각각 자리를 따로하여 강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야외 공간임을 말합니다. 투르판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장막을 치지 않고는 강의를 들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강의를 했을까요? 나도 별 생각 없이 이곳 강경당이 3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경당은 지름이 10에서 11m인 원형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좁게 앉으면 약 69명, 넓게 앉으면 약 4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300명이 앉기에는 턱없이 좁았기 때문에 탑전 앞에 비어있는 공간에 천막을 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측정해보니 가로 세로 25m 공간이 나옵니다. AI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 면적이라면 약 280에서 3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장막을 치고 강의했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그 옛날 고창왕 장태우 등이 앉아 있었을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따라서 현장 법사가 인왕경을 강의했던 장소는 탑전 앞에 야외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속에 사람 크기로 본다면 그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은 이곳에서 대중들에게 중국어로 강의했습니다. 이곳의 지배층은 하서 지방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에 번영한 불교. 고창왕은 집요하게 현장 법사를 붙잡아 고창에 주저앉히려 했습니다. 현장이 단식을 해야 할 정도로 고창왕의 소유욕은 강했습니다. 초인적인 의지로 마카 연적을 건넌 현장 법사였지만 고창왕의 집요함은 현장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6세기 중엽 불교는 고창의 지배층에 의해 크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창국의 초기에 고창왕 국시 정권은 승관제도를 건립했습니다. 승관제도는 국가가 승직 관원을 임명해 불교 사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승관은 승려의 계율, 사원 및 승적, 도첩을 관리했습니다. 도첩은 국가가 승려에게 발급한 신분증명인데 입적이나 환속 시에는 반납합니다. 고창국에서의 불교 번영은 고창성 북쪽 1.9km 지점의 아스타나 공동묘지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 무덤들에서 출토된 투르판 문서에 의하면 고창의 사원은 200개 정도였고 승려의 숫자는 매우 많았습니다. 고창 지역에 사원이 많은 것은 이 지역의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사제를 털어서 건립했기 때문입니다. 토욕구와 베제클리크에 있는 사원들이 그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모두는 사원의 건립뿐만이 아니라 승려의 생활비용도 부담했습니다. 고창왕은 불교를 통치 목적에 이용했습니다. 오묘하고 복잡한 불교 교리는 통치자에게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더구나 고창은 불교 교리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해숭이라는 승려는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창의 열악한 불교 수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뜻밖의 구세주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젊지만 불교 교리에 해박한 현장이 하미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창왕 국문태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중국의 불교 역사에서 현장의 지위는 거의 첫 번째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국문태의 지명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한 젊은 고승 현장을 고창국에 붙잡아 놓고 그 명성을 이용하면 고창왕의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창왕 국시 집안은 그러면 고창국을 통치한 국문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창국에서 출토된 문서에 따르면 고창의 성씨 중 첫 번째로 많은 것이 장씨이고 두 번째가 국씨입니다. 장씨는 돈왕에 근거를 둔 이민 집단이고 국씨 집안은 금성, 난주에 상무 기지를 가진 이민 집단인데 두 집단은 서로 통혼했습니다. 국문태의 어머니가 장태비인 것도 두 집안이 통혼한 증거입니다. 장태비의 조카가 대장군 장웅이며 장웅의 처는 국씨입니다. 고창국 대장군 장웅은 현장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키는 180cm 정도이고 승마가 일상생활이라서 다리는 O자형입니다. 국씨 집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흉노 왕족과 연결됩니다. 국시성은 저로도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국으로도 쓰고 저로도 쓰는 동음 이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복송인 저거의 생략형입니다. 결국 국과 저거의 관계가 됩니다. 결국 고창왕족 국씨는 북량 왕족인 저거씨의 후손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흉노 저거왕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국씨는 농서지역, 하서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국화하여 중국어 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창왕국 시기에는 한족이
전체 인구의 70%에서 75%를 차지했고 나머지 25%에서 30%의 인구는 티르커 주민과 인도 유럽어 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지역에 모여 서로 결혼하면서 문화 교류와 융합이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대부분 중국어와 중국 문자를 구사할 수 있었고 중국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현장 법사가 중국어로 일왕경을 강의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창왕의 선물. 현장 법사는 한 달 동안 인왕경을 강의하고 서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문태는 현장 법사에게 여행에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현장의 천축행이 성공한 것은 국문태의 선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선물이었습니다. 사미 4명, 법복 30벌, 황금 100냥, 은전 3만, 비단 500필, 마 30필, 인부 25명을 주었습니다. 황금은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인력의 30 내지 40%가 후일 쿠차 북쪽의 천산산맥을 7일 동안 넘다가 병사하거나 동사했고 소나 말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내장인데 국문태는 서돌고래 통요포 야부구 칸 앞으로 소개서를 보냈습니다. 국문태는 영마의 지급을 요청했고 서역의 24개국에 소개장을 써준 것도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고래 칸에게 쓴 편지에는 국문태가 자신을 노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창국이 돌고래 속국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에서는 고창왕의 여동생이 통여포 칸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서돌고래 세력이 미치는 곳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고창왕은 귀국길에 고창국에 와서 3년 동안 강의해 주도록 요청했고 현장법사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10여 년 후 현장법사는 천축국의 이름을 날리고 귀국합니다. 그는 국문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로, 바닷길을 버리고 육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계령에게 반드시 북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창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스타크아타 봉이 있는 파미르를 넘습니다. 그러나 현장 법사는 고창왕을 영원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귀국길에 고창국이 한참 전인 640년에 당 왕조에 의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창국으로 가는 천산남로를 포기하고 곤륜산맥 북쪽의 남도를 통해 돌아옵니다. 현장이 고창국을 떠날 때 고창국과 서역제국의 관계는 극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군이 원기에 도착했을 때 아군이 왕은 현장을 푸대접해서 금방 떠납니다. 한편 국문태는 현장 법사가 서역으로 떠난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문태는 정관 4년에 친히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가서 당 태종을 만나 당나라에 신하를 칭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문태는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국문태는 서돌궐과 연합해 서역 각국이 당나라에 진상하는 길을 막고 군사를 보내 당나라에 의탁한 이오, 아군이 후탄, 쿠차 등을 공격했습니다. 당 태종은 실크로드를 차단하는 고창국을 공격해 서역을 개척하기로 하고 정관 13년 639년 국문태에게 입조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문태는 병을 이유로 입조하지 않았습니다. 국문태는 당나라가 고창에서 7천이나 떨어져 있고 중도에 사막이 있고 기후가 열악해 당나라가 군사를 보내
원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당나라의 장수 계필하력이 마카 연적에 도달하자 구문태는 놀라서 사망하고 그 아들 국지성이 즉위했습니다. 드디어 정관 14년 640년 당 태종은 후군집에게 고창국을 멸망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국지성은 대세가 기울자 성문을 열고 투항했습니다. 당은 고창성의 자리에 서주를 설치했고 현장법사가 가려했던 천산 북쪽의 요새 가한 부조성에는 정주를 설치했습니다. 안서 노부를 교화성에 두고 군대를 진주시켰습니다. 고창국을 정복함으로써 당나라는 서역 각국으로 가는 길을 뚫게 됩니다.